남편이 저녁을 차리던 중 여자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보고 싶어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남편 대신 답장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아내 오늘 없어.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희의 고급 아파트. 그 넓은 주방에는 오늘따라 달콤 짭짤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건 바로 따뜻함, 그리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향기였죠. 적어도 바로 이 순간까지는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를 젓고 있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남색 앞치마를 두른 채 입으로는 낡은 사랑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말이죠. 뒷모습만 보면 민주는 성공한 사회인이자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늘 제게 말했죠.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는 건 의무지만 집에 와서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건 특권이라고요. 저는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건축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대리석 상판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위에는 민준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저처럼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비밀들을 숨기고 있었죠. 민준이 뒤돌아서며 잘생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희미하게 잡히기 시작한 주름이 오히려 매력적이었죠. 그는 제게 간이 맞는지 한번 맛보라고 하더니 다시 복잡한 양념을 마저 하러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차가운 푸른빛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음을 알렸죠. 본능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문장은 짧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평화로운 세상을 단번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발신인 김아라 인턴. 내용: 선배님, 보고 싶어요. 단 2마디, 보고 싶어요. 제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일주일 전 은행 거래 내역서를 손에 쥐었을 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제게 남은 것은 경멸감과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뿐이었습니다. 김아라, 저는 그 이름을 압니다. 민준의 부서에 들어온 지 2달 된 신입 인턴이었죠. 한 번은 민준이 그 인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도 빠릿빠릿하고 예의 바르며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칭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배우려는 의지가 설마 상사의 남편에게까지 뻗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빠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30대 중반,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온 여성의 이성은 지금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소란을 피운다면 민주는 잡아떼거나 어린애의 장난일 뿐이라고 변명할 게 뻔했습니다. 제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확증.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파렴치한 두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민주는 여전히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도마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 소리를 덮어주었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줄여서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6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풀리자 읽지 않은 메시지가 최상단에 있는 카카오톡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확인하지 않고 재빨리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차갑고 정확하게 가상 키보드 위를 스쳤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아내 오늘 없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짧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낸 뒤 민준의 폰에서는 흔적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저는 이 연극이 시작될 때 그가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길 바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처음과 똑같은 각도로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러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남자, 여전히 헌신적인 모습.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역겨운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마 어리고 예쁜 애인에게 날아가 있겠죠. 이 연극, 그가 그렇게 연기하고 싶다면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장면은 바로 제가 연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 표정을 가다듬으며 평소의 차분한 상태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마음속 폭풍은 고요한 눈빛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기회만을 기다리면서요.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겁니다. 민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큰 그릇에 담아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계피와 각종 한약재, 그리고 푹 찍은 소고기의 향이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행주로 그릇, 가장자리에 튄 작은 국물 자국까지 세심하게 닦아냈습니다. 어제였다면 그 섬세함에 감동해서 그를 와락 껴안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갈비찜을 보니 마치 설탕을 듬뿍 바른 독약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흰쌀밥을 가득 퍼주고 가장 맛있는 갈비 한 점을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며 고기가 입에서 녹을 정도로 푹 익혔다고요. 심지어 오늘 안에 몸보신 시켜주려고 시장을 3군데나 돌아서 가장 좋은 갈비 부위를 사왔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서 밥그릇을 받으며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갈비살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기는 정말 부드러웠고 양념도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처럼 쓰고 역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물을 한 모금 크게 마셔야 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맛있게 식사하며 가끔 제게 반찬을 집어주고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 사장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그리고 올해 승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죠. 하지만 아라라는 이름이나 그 어린 인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능숙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애인에게서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고 바로 다음 순간의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을 연기할 수 있다니 어쩌면 지난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이 연기를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저조차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진 것 없이 도시 외곽의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맹세했죠. 제가 고생하지 않도록 번듯한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 이 호화로운 편의 시설들이 바로 우리 둘의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물질적으로 풍족해지자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배부름은 저급한 욕망을 낳았고 한때 그와 함께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조강지처는 이제 밖에 젊고 싱그러운 여자들에 비해 시시하게 느껴졌겠죠. 저는 배부른 척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입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제 이마에 얹고 열을 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살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피하며 그 위선적인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벽시계를 힐끗 보니 짧은 바늘은 7시를, 긴 바늘은 10일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롱하듯 느리게 흘러갔죠. 회사나 그녀의 자취방에서 여기까지는 빨리 오면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테죠. 아내 오늘 없어. 그 주문은 어떤 초대보다 강력한 마법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거실에 가서 쉬라며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남편의 모습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제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운 연극의 한 장면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들었지만 켜지는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현관문에 고정되었고 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절반은 그녀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저 한순간의 장난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메시지가 그저 한순간의 장난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도록. 하지만 나머지 절반, 더 차갑고 잔인한 이성은 초인종이 어서 빨리 울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종기는 터져야만 치유될 수 있으니까요. 비록 남겨진 흉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요. 1분 1초가 무겁게 흘러갔고 부엌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준이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나와서 후식으로 과일 좀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몹시 일그러지고 어색했을 테지만 민주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에 너무나 자신만만했으니까요. 혹은 아내의 눈빛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만큼 제 감정에 진심으로 신경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계가 정확히 저녁 8시를 가리켰습니다. 아파트 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표정이었죠. 아마 오늘 밤도 아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저녁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제가 잠들면 그 애인에게 어떻게 답장을 보낼지 궁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폭풍이 바로 문턱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딩동.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 번 보고 현관문을 한 번 보더니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가 답을 알 것이라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 냉정할 정도로 차분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앉아 있으라며
내가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그가 나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나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치 이 결혼 생활에 관해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냥감을 막 잡으려는 사냥꾼의 기묘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무거운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화장은 곱게 했지만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어 젊은 몸매를 과시하고 있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조각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애교 섞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그녀의 눈은 최대로 커졌고 동공은 두려움으로 수축했으며 발그레하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종이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떨리는 바람에 케이크 상자를 하마터면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여는 사람이 민준이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의 품에 뛰어들어 보고 싶었다고 애교 부리는 장면을 상상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때린 냉혹한 현실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그의 정식 아내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구를 떡하니 맑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제 침묵은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죠. 아라는 반걸음 물러서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은 누군가에게 졸린 듯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쳐다봤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잡힌 도둑 같은 표정이었죠. 제 등 뒤에서 민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누가 왔는데 그렇게 오래 서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냥감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가 없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우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미소였을 겁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집안의 사람과 복도 밖의 사람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하며 위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 씨. 제 남편 찾아오셨나 봐요? 제 질문은 아라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동시에 다가오던 민준에게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라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덫에 걸린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문은 열렸고 연극의 막은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아라는 마치 독수리 둥지에 잘못 들어온 아기 참새처럼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꽉 쥐었고 손마디는 힘을 준 탓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에 불쑥 나타난 비상식적인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 더듬거리며 겨우 단어들을 내뱉었습니다. 민준 선배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케이크라도 들고 들렀다고 빨리 나와서 인턴인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어설픈 거짓말이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민준이 아프지 않다는 것도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외딴 곳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놀이의 묘미는 쥐를 바로 죽이지 않고 공포에 질려 지칠 때까지 가지고 노는 데 있으니까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라가 돌아서서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복도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일 회사 전체랑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은 너희 둘 사진이랑 메시지 전부 받게 될 거야. 들어와서 곱게 이야기하면 체면은 지켜줄게. 아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며 마지못해 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왕 왔으니 집 구경도 하고 가라며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를 제 남편에게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다고 강조했죠. 저는 마치 제 등 뒤에 얼어붙은 남자에게 소유권을 나타내는 붉은 도장을 찍듯이 제 남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길게 느려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거실로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아라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은 애인보다 더 심하게 변했습니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소파 위로 툭 떨어졌죠. 민주는 저와 아라를 번갈아 보며 극도의 공포와 혼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라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태연하게 그녀를 맞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라를 거실 한가운데로 데려가 민준이 자주 앉는 긴 소파 맞은편에 1인용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라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무릎을 붙인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돌아보며 제 옆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에어컨이 24도로 맞춰져 있음에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도 되는 듯 최대한 저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저는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아라를 가리키며 민준에게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 늘 칭찬하던 그 착한 인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밤중에 케이크까지 사들고 문병을 왔다고요. 그리고 아라에게는 민준을 소개하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제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살갗을 찌르는 바늘 같았는지 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아라가 민준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한마디, 변명, 혹은 최소한 안심시키는 눈짓이라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비겁한 회피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며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비겁함은 제 경멸을 더욱 키웠고 아마 아라조차도 실망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그토록 멋지고 권위 있던 남자가 불륜 현장을 들키자 호랑이보다 아내를 더 무서워하는 옹졸한 남자로 전락했으니까요. 저는 손님에게 마실 것을 내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아라에게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물었죠. 오렌지 주스, 생수, 아니면 따뜻한 차? 아라는 작은 목소리로 생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사라지자마자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당황스러운 신호를 주고받을 것을 알았지만 제게 들릴까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 부엌에서 저는 일부러 컵과 그릇을 꺼내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서 제가 여전히 근처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찬장을 열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던
값비싼 크리스털 잔 세트를 지나쳤습니다. 제 손은 야외 파티나 길거리 주스를 담을 때 쓰는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사소한 디테일을 통해 아라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층들을 그리고 나가들이 그리다가 이 집에서 그녀의 위치가 이 일회용 컵처럼 싸구려의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쓰고 나면 버려지는, 보관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요.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 플라스틱 컵에 담긴 생수를 알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제 앞에는 금박 테두리가 둘러진 고급 본차이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두 종류의 컵이 주는 극명한 대조가 유리 테이블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라는 고급스러운 찻상 위에서 겉도는 플라스틱 컵을 보더니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한 겁니다. 말 한마디 없는, 하지만 어떤 욕설보다도 더 깊고 날카로운 모욕이었죠. 저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바싹 붙어 앉았죠. 저는 그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은 나무 인형처럼 뻣뻣하게 굳었고 근육이 긴장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점점 더 많이 흘러 관자놀이를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위선적인 사교적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라에게 인턴 생활은 어떤지, 회사에서 민준 선배가 까다롭게 굴지는 않는지, 인턴들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인턴들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저는 말하면서 민준의 팔을 쓰다듬고 가끔 사랑스럽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라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눈앞의 다정한 장면을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 서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탐내던 남자가 합법적이고 온전하게 다른 여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민준이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은 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조차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흩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비극적인 무언극을 관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단, 저만이 대본을 쥐고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제를 받고 민준을 향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부부가 함께 가기로 했던 제주도 휴가 계획을 꺼냈죠. 저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촛불 아래서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에 대한 환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채소를 가꾸고 낚시를 하기 위해 양평의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으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노후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라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미래 계획, 큰 재산, 장기적인 계획, 그 모든 것이 우리 부부의 것이었죠. 그 그림 속에 그녀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민준의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죽은 듯이 조용히 앉아 동조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불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정신적 고문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놔줄 리 없었죠. 저는 그들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이 끔찍한 저녁을 깊이 새겨 나중에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라 씨는 이렇게 젊고 예쁘니까 따라다니는 남자들 많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아저씨 하나만 붙들고 살아야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뺏길까봐 무서워서요. 요즘은 어리고 예쁜 불효우들이 비온 뒤 버섯처럼 많다잖아요. 그렇죠? 아라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손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누구를 암시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죠. 제 입에서 나온 불효우라는 단어는 가볍게 들렸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베어버렸습니다. 불효우라는 단어는 불협화음처럼 귓가에 맴돌며 분위기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라는 제 질문에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제가 던지는 탐색적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라의 가녀린 어깨가 애써 참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설 때 자신감과 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제 손톱이 셔츠 아래 살을 살짝 파고들게 하여 저의 강력한 존재감을 상기시켰죠.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목소리는 애교 섞인 톤으로 바꾸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유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러 갔던 양평 전원주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부러 아라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한 발음으로 말했죠. 양가 부모님 모두 그 땅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풍수도 좋고 강가라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 미래의 손주를 위한 선물이라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원을 보태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꺼내자 민준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우리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아이를 갖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저는 이 배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족쇄이자 아라 같은 스쳐 지나가는 애인이 결코 그에게 줄 수 없는 가족과 사회 앞에서의 번듯한 명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신나게 그렸습니다. 내년이 황금 용띠해라 우리 부부 나이에도 잘 맞으니 이 기회에 꼭 아들 하나 낳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아라에게 고개를 돌려 이 계획이 어떤지 정말 멋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라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스푼을 접시에 떨어뜨렸습니다. 금속과 도자기가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스푼을 주우며 얼굴이 새빨개진 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 계획 정말 멋지네요. 분명 행복하실 거예요. 경쟁자의 입에서 나온 어색한 축복이 어찌나 신랄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녀의 마음속이 비명을 지르고 미친 듯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삶에 끼어들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선언뿐이었습니다. 큰 재산, 굳건한 가족관계, 장기적인 계획, 이 모든 것은 그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결혼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측면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민준에게 내일 내가 집 계약금 잔금을 송금할 테니 명예 이전 서류에 빨리 서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될 것이라는 점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될 것이라는 점을 그릴 것이라는 정권인 점에서 민준이 가진 모든 것이 저와 연결되어 있으며 만약 그가 저를 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달콤한 말로 고문하는 것이 그의 목에 칼을 대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서슬퍼런 경고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의 쾌락과 바꾸려 하지 마라. 집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라에게 남은 마지막 생기마저 앗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컵 속에 물이 식은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온기라도 찾으려는 듯 생수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손에 들린 얇은 플라스틱 컵과 제 손에 들린 금박 테두리의 찻잔을 번갈아 보며 잔인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고급 녹차의 은은한 향을 음미했습니다. 오늘 차가 참 맛있다며 맑고 떫은 맛이 부드럽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라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권했지만 제 시선은 그 싸구려 플라스틱 컵에 머물렀습니다. 위선적인 동정심을 담아서요. 저는 아라에게 생수만 마셔도 괜찮냐고, 아니면 내가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타줄까? 생수는 너무 밍밍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거렁뱅이에게 적선하는 자비로운 안주인처럼 상냥하지만 상대를 얕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아라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이 말라서 생수면 충분해요.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사용한 번거롭다는 단어가 참 우스웠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번거로움이었으니까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바닥이 유리 테이블에 닿으며 탁하고 작지만 단호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을 보니 그는 쥐 죽은 듯이 앉아 자기 신발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 즐거운 놀이에 더 깊이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님에게 대접할 사과 좀 깎으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남자가 좀 신사다워야지 손님을 저렇게 멀뚱히 앉혀두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칼과 사과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껍질을 깎았고 손이 떨리는 바람에 껍질이 울퉁불퉁하게 끊어졌습니다. 한때 저를 위해 당근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주던 그 섬세한 남자가 이제 애인 앞에서 사과 하나 제대로 깎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혼란에 빠졌고 두려움이 그의 모든 감각과 평소의 기술을 마비시킨 것이었죠. 사과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자 저는 포크로 가장 맛있는 조각을 찍어 민준의 입에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입 벌려, 내가 먹여줄게. 손 더러우니까 집어먹지 말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제가 주는 사과를 받아먹었습니다. 제3자 앞에서 부부가 다정하게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장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극도로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라를 향해 사과 접시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라 씨도 먹어요. 수입 사과라 아삭하고 아주 달아요. 아라는 민준이 방금 먹은 사과 조각과 자기 앞에 접시를 번갈아 보더니 목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애정 행각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별 대우는 컵뿐만 아니라 관심과 보살핌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이고 공개적으로 남편을 돌보고 남편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밖에서 민준에게 아무리 사랑을 받았을지언정 여기 이 집에서는 그저 잉여인간, 우리 부부의 행복쇼를 억지로 관람해야 하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아라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울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모욕을 당하기 위해 어리석게 이곳까지 온 것을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동정심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본 순간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가정 행복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관용은 제가 결코 베풀지 않는 사치품입니다. 침묵이 다시 거실을 감쌌지만 이번에는 화약 냄새가 훨씬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고 싶었거나 아니면 민준 앞에서 조금이라도 배려심 있는 이미지를 되찾고 싶었나 봅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 조심스럽게 민준의 건강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위는 좀 어떠세요? 덜 아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에 위해 아주 좋은 흑마늘 꿀절임이 있다며 필요하면 엄마에게 부탁해서 좀 보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죠. 그는 이 어리석은 애인이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사의 사생활에 대해 일반적인 동료 관계의 선을 넘는 이해도를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막지만 싸늘한 웃음소리에 그들 둘 다 움찔했습니다. 저는 아라의 마음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야, 아라 씨는 상사한테 정말 관심이 많네요. 같이 살고 한 침대에서 자는 아내인 나도 아직 남편한테 흑마늘 꿀절임을 못 챙겨줬는데 인턴으로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된 아라 씨가 어떻게 남편 병을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같이 살고 한 침대에서 자는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길게 느려 말하며 아라에게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녀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회사에서 민준 씨가 아라 씨한테 아프다고 하소연이라도 자주 해요? 아니면 둘이서 따로 자주 만나서 남편 식단까지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아라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다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민준이 배를 움켜쥐고 찡그리는 걸 보고 위가 안 좋으신가 보다 짐작해서 물어본 것뿐이라고 더듬거리며 해명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위장병이 만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리더의 이미지에 흠이 갈까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좀처럼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까운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런 피곤함을 드러냈죠. 저는 민준을 향해 불꽃 튀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 가서 왜 직원을 걱정시켜요? 다음부터는 아프면 아내한테 말해요. 다른 사람이 괜히 신경 써서 약 사다 주게 만들지 말고요. 남들이 보면 아내가 남편 하나 못 챙기는 줄 알겠어요. 얼마 전에 거래처 접대 때문에 늦는다면서 배 아프다고 했었죠? 알고 보니 이런 접대였나 보네요. 제 비꼬는 말에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죠. 그가 거래처 접대를 핑계댔던 그날 밤, 사실은 아라와 저녁을 먹었고 아마 어린 여자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앓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저는 아라의 동료를 걱정하는 위선을 벗겨내고 그들의 애매한 관계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관심이야말로 그녀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저는 아내로서 바로 여기 제 집에서
그 위선을 의심하고 까발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연극도 이제 가장 긴장감 넘치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제3자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배신한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될 한 방을요. 저는 주머니에서 제 스마트폰을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쓸어 넘기며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복잡해. 신문 보면 불륜이니 뭐니 시끄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어린 여자애들이 그렇게 당돌하다며 남의 남편한테 애인처럼 메시지 보내고 부끄러움도 모른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라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호흡은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몰래 휴지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줄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날카롭게 바꾸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남편 일 도와주려고 민준 씨 폰 자주 보거든. 근데 요즘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 어떤 어린 여자인지 이름은 참 순수해 보이던데 인턴인가 봐. 민준 씨한테 엄청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 저는 아라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붉게 칠한 입술은 이제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지으며 정면으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라 씨, 그거 알아요? 어느 날은 내가 집에 있는데 남편이 저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애가 남편 폰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 뭐야. 간도 크지 않아요? 아내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감히 그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나한테 도전장이라도 내민 건가? 제 말은 아라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고 그 눈동자에는 공포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조금 전에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집으로 와, 아내 오늘 없어 라는 답장. 모든 것이 덫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놓은 완벽한 덫이었고 그녀는 불나방처럼 어리석게 그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죠. 아라의 손발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자기 앞에 앉은 여자가 순하고 만만한 주부가 아니라 무서운 심리전의 고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연기하며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고 물을 따르고 케이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수치심 속에 완전히 벌거벗을 때까지 그녀의 가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낸 것이었죠. 옆에 앉아있던 민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경악에 찬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읽었을 거라고는, 그리고 아라를 이곳까지 불러내 망신을 줄 만큼 치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의 영리함과 잔인함에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인 저를 너무 얕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서슬퍼런 판결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까발렸지만 아직 그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스스로 물러날 최소한의 자존심이 남아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그녀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서 이 집을 떠나기 전에 가는 것인 잡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민준의 비겁함,
그리고 방금 드러난 잔혹한 진실이 그녀의 의지를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기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매 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라는 옆에 놓아둔 핸드백을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가방이 의자에 부딪히며 퍽 소리를 냈습니다. 가관은 바람에 가방이 의자에 부딪히며 그녀는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에 가보겠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다며 오래 있지 못해 죄송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울기 직전처럼 들렸습니다. 저나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는 쫓기는 도둑처럼 허둥지둥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나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가 가져온 케이크 상자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겨져 이 방문의 처참한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마 그녀를 배웅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강하게 누르며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눈빛은 이 상황에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번뜩였습니다. 민주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나무문 뒤로 사라지는 아라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라를 따라 문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둥대는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여유롭고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아라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려 구두 주걱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겨우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 할 때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라 씨. 아라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두렵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을까봐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품격이 시장 바닥의 안악내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딱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천년 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남편 보러 올 때는 미리 연락 좀 하고 와요. 이렇게 밤늦게 다니면 이웃들이 보고 점잖은 집딸이 뭐 하는 건가 오해하겠어. 그리고 이거 하나는 명심해요. 민준 씨 아내가 항상 집을 비우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말을 들은 아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통공부럽고 그 말을 들은 아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그녀는 마치 달기모이를 쪼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네 하고 더듬거리더니 엘리베이터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환한 복도 타일 위로 비친 그녀의 모습은 작고 외롭고 처량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를 삼켜버릴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처리했군. 어린 사냥감은 제대로 겁을 먹었을 겁니다. 이제 돈을 준다 해도 감히 제 남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겠죠.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적, 제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장본인은 아직 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배신한 남편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본래의 차가운 표정을 되찾은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문이 닫히며 죽음 같은 공기가 가득한 이 아파트를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제 입가에 떠올랐던 승리의 미소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채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저는 훌륭한 연기를 해냈지만 그 대가는 심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크림색 가죽 소파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지금 그의 모습은 평소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과는 거리가 먼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은 제게 한 톨의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경멸감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앞으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 보고 그를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휘둘러 강화유리 테이블 위로 스마트폰을 세게 내던졌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충격음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박살이 났고 거미줄처럼 퍼져나간 균열은 마치 지금 우리의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정이라곤 조금도 실리지 않은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우리 집으로 와. 아내 오늘 없어라는 메시지. 그거 내가 직접 보낸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어? 민주는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패를 깔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어렴풋이 의심하는 줄로만 알았지.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의 입술이 달싹이며 힘없는 변명을 내뱉으려 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나 그 친구랑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야. 오늘 걔가 온 것도 나한텐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맹세하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억울한 사람을 연기하려 했으며 제 시선을 피하기 위해 눈동자를 계속 굴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범한 동료가 저녁 8시에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 평범한 동료가 아내보다 상사의 식습관이나 병을 더 잘 알아? 평범한 동료가 상사 아내가 집 비운 줄 알고 감히 집까지 찾아와?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 6년 동안 같이 살았어. 나는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아. 그 몰래 훔쳐보는 눈빛,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라던 모습, 애인 앞에서 보여준 그 비겁한 태도, 그 모든 게 이미 당신을 고발하고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남자는 이제 더러운 거짓말쟁이,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침묵은 제 안에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공허한 사과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애써 숨기려 했던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수납장 위에 놓아둔 제 가방으로 가서 오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일주일 전부터 몰래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박살난 스마트폰 위로 어지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었고, 저는 김아라라는 이름의 계좌로 선물 구매, 점심값 등의 애매한 내용으로 이체된 내역들의 붉은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금액은 한 번에 몇십만 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그 빈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잦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생일 축하해라는 내용으로 15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었죠. 저는 내역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돈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선혜씨로 가리키며 인턴 사원 생일 선물로 150만 원이나 썼다고? 아내 생일에는 꽃다발 하나랑 간단한 저녁 식사가 전부였으면서 당신의 그 너그러움 정말 감탄스럽네. 민주는 말문이 막혔고 땀을 비오듯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재정 상황을 꿰뚫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은 태블릿 PC에서 미리 캡처해둔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꺼냈습니다. 추파를 던지고 점심과 영화 약속을 잡고 심지어 역겨울 정도로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2주 전 밤 11시시며 영화 티켓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거래처 접대 때문에 늦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애인과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죠. 다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차 조수석에서 발견된 갈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 머리는 검은색 단발이었고 이 머리카락은 명백히 아라의 것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거나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은 찢겨나가고 배신자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두 손을 늘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남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걔한테 홀렸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뒤늦은 사과, 그리고 비겁하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 바람피운 남자들은 항상 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저는 그가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가 오후 내내 정성껏 끓인 갈비찜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준이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앞에서 저는 냄비에 담긴 모든 것을 방구석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갈비찜의 향긋한 냄새가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와 뒤섞여 끔찍한 악취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민준을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도 이 갈비찜과 같아요. 한때는 정말 맛있고 소중했지만 한 번 더러워지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라고요. 나는 쓰레기는 먹지 않아요. 갈비찜을 쏟아버린 제 행동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그는 망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 눈빛과 행동에 담긴 결연함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울며 저에게 제발 떠나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라와는 완전히 끝낼 것이고
회사도 그만두고 잘못을 갚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6년간의 부부의 정을 들먹이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 그가 다리를 붙잡고 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맹세는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6년의 정을 소중히 여겼다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생각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떼어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내 결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는 뒤돌아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오후에 미리 싸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옷장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꺼내 몇 가지 옷과 필요한 개인 용품을 더 챙겼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제 것인 물건들만 챙겼죠. 이 집, 이 가구들은 이제 제게 배신으로 얼룩져 보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리 인쇄해둔 A사 용지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결혼 초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 5천만 원, 명백한 빚이야. 갚지 않을 생각 마. 집 한 돈에서 이 빚 먼저 갚고 나머지를 나누는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단 1원도 빠짐없이 5천만 원 갚을 준비해. 이 집은 공동명의지만 나는 다투지 않겠어. 당신 애인 데리고 살 공간으로 양보해 줄게. 하지만 우리 부모님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해. 민주는 서류를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상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곳. 이제는 제 사랑의 무덤이 되어버린 곳. 저는 문을 열고 바람 부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며 그 파렴치한 남자와의 6년 청춘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적어도 깨끗하고 평온할 것이었습니다. 택시는 밤의 텅 빈 도시 거리를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안으로 흘러들어가 날카로운 증오의 결정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도시에서 유명한 변호사로 이혼과 재산 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매우 똑똑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두었기에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넉나간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지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우정의 포옹에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죠. 지연은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은 기분 좋은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앉아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꾼 더콘텅 번더 펀콘지우 그룹도 크룬더 크룬 던더 그룹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운명의 메시지부터 아라를 집으로 초대한 연극, 민중과의 대질신문, 그리고 집을 나온 결정까지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연은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제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바람피운 남자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며 제가 상간녀를 다룬 방식은 매우 수준 높고 문명적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잔인했다고 말했죠. 지연은 법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사진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법정에서 제가 우위를 점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법원에 가기 전에 그 완벽한 커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은 저를 위한 해방일 뿐 배신자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요. 지연은 제게 더 교묘한 복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시끄럽게 싸우거나 SNS에 폭로해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대신 민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의 경력과 명예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회사 경영진에게 보낼 고발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죠. 경제와 신용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일격은 민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며 뺨 몇 대보다 만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와 지연의 눈이 마주쳤고 그 속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가 마지막 전투를 계획하는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주말 이틀은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지연의 집에서 남편과 그의 애인에게 보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지연은 이메일 내용 작성을 도왔습니다. 욕설이나 비방 대신 마치 기소장처럼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짧지만 무게감 있게 정했습니다. 사내 규율 위반 및 불륜 관계, 팀장. 인턴에 대한 보고. 저는 저속한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급여 계좌에서 선물 구매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증명, 그리고 근무 시간에 끄는 영화표 사진 업무 태만 증명 등 모든 증거를 스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연이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히 주석으로 달아 하나의 CMB가 넘는 PDF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마치 폭풍우를 예고하듯 잿빛이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오전 9시 정각.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옆에 앉은 지연이 격려하듯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수신자 목록에는 대표이사, 인사팀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전사에 무차별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싸구려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오직 민준과
아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보내기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앞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경력을 잃게 될 것이고, 아라는 이제 막 피어나려던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페이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들어설 때 아라의 뻔뻔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민준의 비겁함을 떠올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갈비찜을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동정심이 사라졌습니다. 잘가, 전 남편. 저는 속으로 읊조리며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보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짧고 차가운 알림이 떴습니다. 이메일은 민준과 아라의 경력에 대한 사형 선고문을 싣고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폭풍이 배신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월요일 민준의 회사 분위기는 아마 아라가 우리 집에 왔던 그날 밤만큼이나 숨막혔을 겁니다. 민준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제 이메일이 발송되자마자 회사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출근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오전 10시 인사팀장이 민준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민준이 법인카드를 아라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 영수증을 허위로 처리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행위였고 그는 전면 감사를 위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민준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라고 모함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인사팀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제가 보낸 바로 그 PDF 파일을 인쇄한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았죠.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명의 보안 직원이 다가와 민준에게 개인 짐을 챙겨 즉시 사무실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팀장이 범죄자처럼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끔찍한 굴욕은 그의 경력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지연의 집에서 전화로 이 상황을 전해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미동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쾌하게 웃지도 않았지만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배신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그가 부부의 정을 짓밟고 욕망을 좇았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경력의 종지부를 찍는 서류에 스스로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일 후 공식적인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내 공지에 명시된 사유는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및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침이었습니다. 민준은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인사 담당자들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랐습니다. 이 도시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집니다. 한번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특히 부하 직원과의 추문이라면 그의 경력의 문은 거의 닫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정적인 결과는 거센 파도처럼 즉시 덮쳐왔습니다. 민준은 주 수입원을 잃었지만 은행 대출금은 어김없이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이 모든 것이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높은 연봉과 저의 현명한 내조 덕분에 그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도 풍족하게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내야 하는 은행이자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의 번호였죠. 액정에 깜박이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보고 헛웃음이 나와 바로 주소록에서 그의 이름을 박민준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벨 소리가 끊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빌며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고발을 취하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그는 저를 잔인하고 무정하다며 남편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훑어보고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잔인하다고? 그가 다른 여자와 침대 위에 있을 때, 내가 집에서 홀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릴 때, 그는 잔인함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이나 했을까? 그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애인에게 비싼 선물을 사줄 때, 그는 나의 고생을 생각이나 했을까?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민준뿐만 아니라 시골에 계신 그의 부모님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시며 저를 못된 며느리, 남편과 가정을 망친 년이라고 욕하셨습니다. 남자가 바람 좀 피우는 건 흔한 일인데 여자가 참고 살아야 가정이 평안한 법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여성의 운명에 대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저는 배신자와는 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번호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위선적인 도덕 강의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제 금고 바로아이 칸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금고고 바로아이 칸고 강의도 모든 것을 금고고 근거아이 근거아이 칸고고 모든 것을 모든 것 아내, 가족, 경력, 명예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는 넓지만 텅 빈 아파트에서 사방의 벽과 극심한 외로움을 마주하며 방황하겠죠.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에게 가장 합당한 벌이었습니다. 아라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대기 발령을 받자마자 아라도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 초췌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섰고 그날의 당당하고 교태롭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턴 계약 조기 종료 결정이 즉시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사내 관계 규정 위반 및 내부 단합 저해였습니다. 아라는 울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직 어려서 유혹에 넘어갔다고 인사팀 직원들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직장 환경에서 그런 순진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인턴으로 있던 곳은 대기업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기록은 그녀의 미래를 향한 문이 절반은 닫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료들의 냉대였습니다. 뻔뻔한 상간녀가 본처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야기는 회사 내 익명 채팅방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라가 종이 상자에 개인짐을 챙길 때 아무도 와서 말을 걸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던 남자들은 이제 문제에 엮일까봐 전염병 피하듯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라는 홀로 짐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길고 텅 빈 복도는 그녀 앞에 놓인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했던 건물 경비원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안타까운 눈빛은 넘치는 물잔의 마지막 물방울이 되어
아라는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지연에게 듣기로 그 사건 이후 아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취방을 옮겼다고 합니다. SNS 계정도 모두 비공개로 돌리고 가상세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 아가씨에게는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었겠죠. 그녀는 외모와 젊음을 헛된 것과 맞바꾸려 했지만 결국 여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명예와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라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부디 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겪고 나서 남은 인생은 좀 더 올바르게 사는 법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2달 후 우리는 이혼 조정을 위해 법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민주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차림은 허름했죠.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연이 제 법률 대리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지연의 존재는 민준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부인할 수 없는 외도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의 희미한 희망을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존심 때문에 그 집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길거리로 나앉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는 제 몫의 재산을 매달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옅게 웃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돈 문제로 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대신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민준이 집값의 50%와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금도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실업과 빚더미에 앉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이미 그가 3개월 연속이자를 연체했다며 압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준은 집을 파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아파트는 빠른 현금화를 위해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고 제 몫과 부모님의 5천만 원을 돌려주고 나니 민준의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서명은 6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빈손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집도 차도 차는 이미 빚을 갚기 위해 팔았다. 아내도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는 햇살 가득한 법원 마당에 홀로 서서 제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전적으로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판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큰 아파트 대신 나무가 많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고 아담한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닭 한 산, 저는 제 취향대로 새 집을 꾸몄습니다. 더 이상 민준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화려하고 과시적인 가구는 없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베이지 톤의 색감, 싱그러운 화분들, 그리고 소박한 원목 책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 묻어났고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지현을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발코니에 앉아 레드 와인을 마시며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현은 제가 재앙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것을 축하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친구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만약 지연이 없었다면,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폭풍을 이렇게 당당하게 헤쳐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휴대폰에서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바쁜 업무는 저를 과거의 고통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열어보니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활짝 핀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이야기는 지현이 한 여성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름과 신상 정보는 모두 바꾸어서요. 그 여성은 제 이야기를 읽고 수년간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을 떠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제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던 다른 여성들에게 동기이자 교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을밤의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과거는 법원의 문 뒤로 닫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넓고 희망찬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32살의 서연, 미혼이며 자립했고 행복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와인의 떫은 맛과 목구멍에 남는 달콤한 뒷맛이 지금의 제 인생 같았습니다. 쓴맛을 지나야 비로소 자유의 단맛을 맛볼 수 있는 것이겠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